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이틀 연속 폭락을 하니까 저도 좀 흥이 안 나서 웜의 신박을 계속 좀 미루다가 이제 장 끝날 무렵에 정신 차리고 웜의 신박을 지금 이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33년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베테랑도 이틀 연속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러면 아무래도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제 돈만 하고 있는 거는 뭐 퇴직연금 계좌가 됐다 뭐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요. 고객 자금을 아무래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고 지금 고객 계좌에 아마 평가손이 막 눈두덩이처럼 늘어날 건데 그거 다 뭐 1년 안에 뭐 다 만회하고 결국은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이 날 건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코로나 때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35% 찍기도 했었는데 그 해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60 정도로 다 끝났거든요. 결국은 다 회복하면서 끝나겠지만 이 좀 마음이 되게 여리시거나 세심하신 분들은 이 계좌를 보면서 엄청 걱정하실 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는 짝수에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7, 8, 9 한 3개월은 아예 그냥 주식 비우고 쉴 걸, 그런 뭐뭐 할 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지나고 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25년 작년 4월 달에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작년 25년 4월은 홀수회고, 그죠? 25년 장이 좋을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24년 말에 우리나라 시장 정말 암울할 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뭐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3년 안에 다 전고점 돌파할 거고, 반도체 랠리가 올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해놨었는데 25년 4월달, 2월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려다가 또 자빠지고 막 되게 참 암울했었잖아요. 정치 상황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 퀀트적인 거라 여러 가지 펀더멘탈 이래저래 다 분석해서 25년 장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장이 급락했을 때도 구해줘 채슬리 할 때도 지금은 반도체 ETF 사시면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작년 4월 달에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새로 들어오신 고객분들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17분이나 오전에 오셨거든요. 방금도 제가 지시했거든요. 어제 그저께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7천 이하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그냥 주식 다 그냥 꽉꽉 다 채우라고. 좀 전에도 혹시나 우리 매니저들 얼어 있을까 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들으신 분들도 입금되는 대로 그냥 100% 다 사버리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 그리고 작년 4월 뭐 이런 거 다 겪어봤잖아요. 저희가 같이 예전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변동성 심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 출렁출렁 하면서 뭐 터뷸런스잖아요. 지금은 뭐 터뷸런스 정도가 아니죠. 뭐 보면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작년 4월에 생각해 보면 그 정책 리스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인재인데 저렇게 계속 끌고 가면 진짜 대공황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든 도치에 합류했었던 앨런 머스크든 미국 경제를 박살내려고 하지는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또 다 있거든요, 미국은. 그 믿음으로 뭐
주가가 박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봄맞이 대박인 세일이다. 뭐 이러면서 용감하게 주식을 사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변동성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주식을 꽉 채우고 넘어와서도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오신 고객분들도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문 읽을 거 읽고 정보 혹시 놓치는 거 없나, 이것저것 어제 웜의 신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87년 대공황이 아니라 블랙먼데이 같은 상황,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거기에 맞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안 됩니다. 걱정 안 되고 단지 저도 후회는 많이 됩니다. 할 걸. 자,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행복리치, 태청복님, 빨간머리애님, 매니아님, 사람이 좋다. 주식을 다시 배우게 되네요.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별엄마님, 베니님, 그리고 험닉스님, 거의 바닥 부근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세게 뺄 줄이야. 어제 저거 주셨는데 오늘도 또 한 번 더 세게 뺐습니다. 저점이 깨지고 나면, 또 어제 장대음봉 나오고 나면 오늘 반대 매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반대 매매 때문에 이틀째 나오는 그 투매는, 그게 뭐 두려워서 나오는 투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 관리를 그동안 이번에 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던 분들의 그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드머니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또 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2배짜리도 하고 아마 그러셨을 건데, 이런 장이 참 주식시장이 참 냉혹합니다. 신용잔고를 찾았는데요. 전체 신용잔고가 지금 한 37조까지 갔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어제 신용이 오히려 조금 더 늘었네요. 32조, 37조에서 32조니까 한 5조 정도 틀렸는데 오늘 아마 좀 더 틀렸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가 27조 갔다가 지금 25조. 코스피는 그렇게 또 많이 오히려 안 틀렸네요. 코스닥이 9조가 넘어서 11조까지 갔었었네요. 보니까 코스닥이 11조 갔었다가 지금 6조 9천억, 7조가 깨졌으니까 한 4조가 이번에 코스닥에서 더 많이 반대 매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서울 갈 일이 있어 별주부전 참석하고 싶어요. 부의 나라 화수부님, 그동안에 댓글 여러 번 달아주셨었는데 8월 말이시란 말이죠. 네, 저희 회사 조부장한테 전화하셔가지고 784-3524번 전화하셔가지고 별주부전 참석 원한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채밀턴 분들 인턴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별주부전을 해주시는 거고요. 웬만하면 좀 접근이 어려운 해외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방청권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부의 나라 화수부님 8월 말에 오시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절했습니다. 힘드네요. 그게 내가 그냥 신용을 쓰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보통은 이 평가손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걸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절하시고 나서 결국은 또 위에서 다시 사시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지수대에서 손절하는 거는 크게 실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신용을 쓰지 않고 계신다면. 1등하기 힘드네요. 검은 화일, 조금씩 추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을까요? 네, 주가가 싸지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희한하게 악재가 나오면서 싸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악재의 마지막 밑에서는 너무 악재를 분석을 하거든요. 악재를 분석하면서 여기서는 팔아야 돼. 똑같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비싸지는 것만큼 악재가 없는데 주가가 비싸지게 만든 여러 가지 호재 얘기에 너무 맹신을 하면서 비싸진 주식을 용감하게 또 사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어세에서 좋은 정보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향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상향합니다. 올해 초 얼떨결에 주식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한 달 전 채슬리 알게 되고 모닝브리핑 별주부전은 아직 반도 못 알아듣지만 매일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인턴십 해보고 싶은데 어스플러스에서 가입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지요? 채슬리에서 공부하면 주식 잘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주말에 별주부전에 발표하시는 분들, 국장, 믹장 발표하시는 분들, 어스 인턴십을 2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에요. 나도 저 정도 할 수가 있다고? 네, 하시면 그 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턴십이라고 해놓은 프로그램이 결국 저희 회사의 인턴들이 실제로 하는 과정을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어서 인턴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영상이 10만 조회가 나와가지고 이 댓글이 470개가 넘거든요. 이거 오늘 한 반의 반도 못 읽겠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던 수비수 종목들 좀 팔아서 반도체 소부장 쪽 PBR 1까지 떨어진 종목들 더 사줬어요. 벌써부터 실적 발표 시작되는 8월이 기다려지네요. 우리가 보면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 창신이라든지 YMTC라든지 앞으로 상장될 그런 거 보면 범용 반도체의 가격이 내년 내후년에는 좀 떨어지겠구나. 그 정도는 합리적인 그런 예상이지만 창신하고 YMTC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이 딱 그랬잖아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단단하게 도쿄 일렉트론 같은 거, 텔, 시가총액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는 반대로 반도체 전체 도매급으로 다 같이 이래 빠졌잖아요. 그죠? 그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PBR 1까지 떨어진 종목들, 웬만하면 반도체 소부장 최근에 이제 50% 이상 빠졌으니까, 50% 여름 대박인 세일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손절하시는 분은 내가 박앤세일 해주는 거예요. 밑에서 박앤세일, 그래, 내가 갖고 있었던 좋은 주식인데, 그래, 내가 50% 싸게 넘겨줄게. 약간 당근? 예, 당근에서 내가 쓰던 거, 저렴하게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매매를. 저는 당근을 하지 않지만, 당근 좋아하시는 형님들은 보니까 당근은 엄청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내가 싸게 넘겨줄게. 그런 좋은 마음으로 손절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다 보면 더 이상 여기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손절합니다. 이거는 내 집에 좋은 차를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샀는데 차값을 타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이너스 40, 50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번에 5천만 원에 제가 산 차인데 그냥 2,500만 원에 팔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2천만 원, 1,000만 원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파시는 거나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근상 초중고 받았는데 채슬리 개근상 저도 도전합니다. 민쓰리님,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패딩 만들어 주셨던 저희 고객분 최밀턴 분한테도 얼마 전에 별주부 전에 입었었던 그 흰 티 있잖아요. 그 흰 티도 한 1000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개근상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신청하고 이번 주 약세임에도 현금화 중이었는데 오늘 또 폭락이 의악입니다.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혹시나 하는 욕심에 미루다가 시드가 줄어드네. 이것 참 하셨고요. 이번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너무 처맞았어요. 하지만 현금을 써서 새로운 찜 종목 들어간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네. 잘하셨습니다.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 후 110만원 이탈 봅니다. 오늘 보니까 136만 5천원. 오늘 저점이 얼마까지 갔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와, 오늘 124만 6천원까지 갔다 왔네요. 마이너스 19.6%. 아이고. 너무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하고 5월달에 이 2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뒤늦게 여기서 2배짜리 사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분위기라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1년 안에 하이닉스 반토막 날 거니까 여기서는 사시면 안 된다고 좀 기다렸다가 사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배짜리 사시는 분들한테 지금 앞으로 1년 안에 마이너스 80 난다고 그랬었죠. 하이닉스 2배짜리에 마이너스 80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 그 분위기에서 그 가격에 사시면 너무 필패가 너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Simple is the best. 그렇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10%나 빠져서 놀란 마음 다잡고 코덱스 200 줍줍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들어오신 고객분들 코덱스 200을 일부 편입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코덱스 200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운용사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인지는 알죠. 네, 골라서 사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폭락을 한 상황에서는 제일 안전한 게 사실 코덱스 200이거든요. 코덱스 200 왜냐하면 반등 들어갈 때도 반드시 반등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코덱스 200을 샀을 때 지수니까 지수 ETF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두 가지거든요. 반등이 들어갈 때 일단 시장이 반등 들어가는데 못 먹을 리는 없잖아요. 시장하고 똑같이 가니까. 두 번째는 이번 장 하락이 이제 멈추고 돌았을 때 반드시 또 주도주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주도주가 나왔을 때 코덱스 200을 팔고 시장 반등보다 더 강한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 갈아타게 코덱스 200을 팔고 이제 주도주로 갈아타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9월에서 10월까지는 올라가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가고 약간 이런 패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코덱스 200으로 지수 반등 들어갈 때 확실하게 먹고 또 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다 온 것 같은데 할 때 매매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유동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냥 호가가 촘촘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몇백억, 몇백억을 그냥 뭐 10초 안에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유동성이 좋은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냥 기다리면 다시 좋아지겠죠 하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법인 자금 맡긴 거, 그리고 개인 자금 맡긴 거, 그 1인 성과보수,
법인 2억, 개인 1억 해가지고 손꼽 오수만 이만큼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문자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분이 24년 12월에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24년 12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년 12월이면 계엄 사태 있었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확 올라가고 미국은 반등 들어갔는데 우리는 더 빠지고 굉장히 암울하고 국장 탈출 진흥순 지금도 국장하고 있냐 나스닥은 신이다 뭐 그러면서 그럴 때잖아요. 그럴 때 저희를 믿고 우리 시장을 믿고 그 암울하고 비관적인 시장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수익이 난 겁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우리 시장을 믿어주셔서 난 수익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 시장이 뭐 9,300 갔다가 이 5,500이 깨지는 이런 장이 되니까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지금이 엄청 무섭잖아요. 어제 구해줘 채슬리 아마 하려고 이대호 기자가 어제 장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때 워메신박 찍고 있어서 제가 전화 못 받은 것도 있긴 했지만 어제는 안 받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장대 음봉이 나면 오늘 한 차례 더 밀렸다가 올라갈 거니까. 오늘 전화했으면 제가 딱 받았죠. 받으면서 여기서 주식 몰빵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건데 어제는 저점이 깨지면서 나오는 투매이기 때문에 어제는 촬영도 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안 받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오히려 바닥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이제 되게 차분해집니다. 코 상태도 좋잖아요. 왜냐면 이제서야 바닥 찍었네.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지금 들어온 고객분들은 와 이 정도 무서운 거는 거의 지금 작년 4월 트럼프 폭탄 관세 때만큼이나 무섭잖아요. 그죠? 거의. 그러고 나서 고객 수익률이 100%가 넘게 났었으니까 작년 4월 대비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매번 뭐 15% 목표로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서울 때 들어오신 분들은 한 50% 수익 나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 마이너스 나고 있는 그런 고객분들은 이게 회복이 될까? 다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계좌 안 보시고 한 7,500 정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이 더운 여름에 휴가도 가시고 책도 읽으시고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이렇게 놀다 오시면 됩니다. 살벌한 날입니다. 회색 코끼리 말씀도 하셨고 창신 메모리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채슬리 덕분에 정신줄 띠잡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그나마 소득은 채슬리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네요. 오늘부터 출첵해 볼까 해요. 7월 28일 1년 이렇게 무서운 장에 출첵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우리 딱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1년 뒤에 매일같이 이제 출근하신 분들 모아서 내년 요 7월 말에 내년이 이제부터 홀수해고 미국 대통령 3년 차잖아요. 내년 이맘때 되면 분위기가 우리 1년 전에 그랬었지 하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건하신 분들 내년 7월 말에 한 500명 들어가는 강당도 있거든요. 근데 500분이나 출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개건하신 분들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내년 7월 말에 우리끼리 강당 빌려가지고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제가 마이크도 한 번씩 돌릴게요. 소감 한마디씩 얘기하시면서 그때 정말 아니 이틀 동안에 서킷 브레이크가 이틀 연속 나오고 정말 암담했었죠 하면서 오늘을 회상하는 그런 콘서트 우리끼리 한번 여시죠. 좋은 장소 빌려가지고 맛있는 불고기 도시락 같은 거 시켜서 먹으면서 얘기하는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자리를 토요일 날 만들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토요일 날 만들고 그거 끝나고 이제 별주부전 하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 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만 이런 근데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한 상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꼭 저는 말을 뱉습니다. 말을 뱉어야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액션을 하게 되고 그게 많은 분들은 아니면 뭐 1대1이라도 서로가 이렇게 뭔가 밸류를 애드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귀찮은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뭐. 남은 현금으로 코스닥 150 ETF 오늘 25% 샀네요. 와, 남은 현금 다 쓰려니 좀 후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기계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생각하지 않고 모아가야 될 듯요. 와, 뿌잉님이신데 이 뿌잉님도 나중에 지금의 이 공포스러운 장에 이렇게 샀다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돈 모아서 채슬리에 막기를 관리했는데 오늘 그 꿈이 부서졌어요. 슬퍼요. 네, 시장은 반드시 또 반등 들어옵니다. 네, 지금은 그냥 평가손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거 가지고 계신 종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종목 다 반등 들어올 거니까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오늘도 싼 종목 줍줍했습니다. 적립식으로. 주식 때문에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사실 성격이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격이 안 맞는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고객 상담 하다 보면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주 왔는데 또 이번 주 오고 계속 막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올라가면 왜 이것밖에 안 샀어요. 떨어지면 왜 그렇게 빨리 샀어요. 하루하루 막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 계좌 보면서 일임을 했는데 일임이 아니라 계속 막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 예전에 그런 분 계셨다고 했잖아요. 자식들도 잘 키워놓으시고 금액도 꽤 컸습니다. 그 사모님이 금액이 거의 20억 가까이 다 되는 금액이었는데 항상 미간을 이렇게 찡그리시면서 막 수익도 많이 났거든요. 수익도 많이 났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에 항상 미간 찡그리시면서 한숨 쉬시면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정말 주식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서 그때 21년도에 저희 고객들 주식 다 정리할 때 제일 먼저 정리해 드렸어요. 정리 딱 하고 안 하시는 게 아니 자식도 잘 키워 놓으시고 그렇게 댁이 어디셨던가? 하여튼 강남 상구 마용성 이쪽에 집도 있으시고 현금성 자산도 그렇게 크게 있으시니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격이 안 맞으신 분들은 실제로 주식 스트레스 때문에 이 라이프타임 수명이 진짜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실제 평균 수명보다 7년이나 더 수명이 짧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느긋한 성격이라서 이 변동성이 오히려 주식이 싸질 때 오히려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성격이 안 맞으시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더는 손실을 견디기 참 어렵네요. 직접 투자한 계좌 비었습니다. 채슬 랩만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랩이 됐든 저희 이름이 됐든 저희 것도 컨닝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해보시라고 해보시면서 1년 2년 동안 저희 채슬리 계좌를 이기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왜 여기서는 저거 사고 있지. 그래서 그 생각을 직접 하시는 계좌로 실행을 해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1년 2년 지났을 때 저희 채슬리와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랩이나 이름은
가만히 놔두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금융당국에 가서 대책 방안을 내야 하고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네. 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앨런 그린스펀이 어떤 액션을 했는지 어제 쭉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그 뒷부분에 우리 지금 금융당국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쭉 했다가 어제 내용도 너무 길고 그래서 그거 다 삭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정통부 많거든요. 제가 기관자금 굉장히 많이 운용할 때 굉장히 노련한 그 기관에 자금 집행하는 그런 주무관이나 사무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보면 꽤 이제 정말 노련한 베테랑이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오후 2시 이후부터 갑자기 시장이 쫙 올라옵니다. 뭐지? 기관 매수고 쫙 들어오는데 보면 뭐 정통부에서 예를 들면 정통부에서 자금 집행. 예전에 진짜 옛날에 진짜 정통부에 굉장히 노련한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바닥에서 딱 자금 집행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다 어디 가셨나? 다 어디 가셨나 싶고 저희가 그 국민연금이 운용본부가 신사동에 있을 때 저희끼리는 그냥 신사동 큰형님, 신사동 큰형님이 이번에 집행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신사동 큰형님이 자금 집행했다. 뭐. 근데 요즘은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작년 4월 때도 그렇고 재작년 24년에도 그렇고 사야 될 때 아무 액션이 없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보다 훨씬 주식 비중이 낮은데도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도 줄여야 되잖아요. 8천 언저리에서 계속 국민연금에서 매도를 했었으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저렇게 높은 가격에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눌러줬을 거니까요. 그 외국인이 150조를 위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하하하 여기는 개인들도 막 주식 잘 모르는 개인들이 막 위에서 사주고 있고 기관들은 여기서 팔지도 않고 완전히 꽃놀이 패네 하면서 위에서 막 팔았잖아요. 제가 그런 아쉬움을 어제 뭐 얘기했다가 다 삭제해라. 편집하라고 그냥. 정한기금 얘기도 했잖아요. 정한기금이 그렇게 증권사 대책회의니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탁상공론이잖아요. 탁상공론. 아무 정시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정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정한기금이 증권회사들이 그렇게 각출해서 정시 안정을 위해서 여기서 10조 모아서 증권회사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각출한 돈으로 이렇게 시장이 속절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지금 홍콩 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안정적이잖아요. 사실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잖아요. 이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루에 10%씩 이상 이틀 빠지고 이러면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이랬을 때 그런 국민연금, 정통부 그런 기관 자금들이 그 기관의 역할을 이럴 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한기금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랬고 제가 10원 동안 못 샀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정한기금 위원장이 누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국내 기관 투자자가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장수들이잖아요. 그 장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계속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라. 이게 뭐 대책이 이게 뭐냐. 다시 뭐 가져와라. 이랬다는데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봐도 저게 무슨 대안인가. 9월 이후까지 변동성이 심한 장이면 수익이 조금씩 나는 종목은 수익만큼 덜어내면서 현금을 비축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내 종목 믿고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이에요 하셨잖아요. 여기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음 시장의 주도주나 좋은 주식은 여기서 시장은 패닉인데 플러스가 나거든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매매를 다 잘못하시는 게 시장보다 강한 주식을 팔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조금씩 나는 종목은 오히려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코로나랑 비교하면 그런데 경기가 아주 불황일 때도 잘 되는 식당들 있잖아요. 지금 시장의 경기가 너무 불황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잘 되는 식당 이거 그래도 처분하고 그냥 안 되는 식당 이거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은가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현금화를 시키려면 이럴 때 안 되는 식당 일단 정리하자. 예. 잘 되는 식당 이거 갖고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보면 거꾸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현금화, 이제 와서 여기서 현금화, 여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게 나을 겁니다. 신한 해외 주식 랩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랩이라는 상품이 이 다른 운영사하고 레이싱을 하다 보니까 랩을 운영하는 저희 매니저들도 항상 다른 데보다 항상 상대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 레이싱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과감한 그런 자산 배분 이번에 그런 걸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아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번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배분은 다른 데랑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의 그런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기서는 제일 최고의 대응 전략은 과거에 2011년 신용등급 강등 때부터 했었고 수많은 이런 폭락장에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여기서 마이너스 30% 40% 시장 빠졌을 때 밑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밑에서 현금화 시키고 그럼 이제 엇박자 매매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 투매 너무 과열일 때 안 샀어야 되는 것처럼 투매해서 안 팔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대신에 이 하락장이 어느 정도 멈추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향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들어갈 때 그때 주도주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걸로 이제 교체 매매를 과감하게 해야 되죠. 그런 운용을 그동안에 계속 반복을 해왔었습니다. 대표님도 우리처럼 할 걸 후회하시는군요. 위안이 됩니다. 365일 그럴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침에 최 부사장한테도 얘기하고 했었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그 이번에 필반 지수가 얼마나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는지 200일 이평 기준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그게 99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시스테마이제이션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테마이제이션 해가지고 그걸 매뉴얼화 시켜서 요럴 때는 요렇게 액션이 나가게끔 구체적인 그런 전략으로 나만의 운용 전략으로 그걸 갖다가
확립을 시켜 놓지 않으면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또 다음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백서를 한번 7, 8, 9월 끝나면 한번 써보겠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용범 증시 변동성 레버리지 ETF 탐만은 아니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을 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국 시장이 유독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진단을 했는데 레버리지 ETF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시장 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30일 상파울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29일 증시 급락을 비롯한 국내 증시 불안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김 실장은 먼저 반도체 AI 업계를 둘러싼 피크아웃 논쟁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분석을 했는데 그는 지난 2, 3개월간 큰 변동성이 나타난 시장은 한국만이 아니었다고 말했고요. 중국 창신메모리 상장 흥행과 중국 국영기업의 심자회선 이 DUB 노광장비 개발도 하락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 소식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향한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안전한가는 질문을 불렀다는 설명이고요. 김 실장은 이를 두고 과거 딥시크 쇼크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25년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인프라 기업 주가가 급락했듯 CXMT를 비롯한 중국발 반도체 소식이 반도체주 급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한국 증시 변동성이 유독 큰 점은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변동 중심부에서 10 정도 변화가 생기며 우리나라에서는 20에서 30 정도로 나타난다며 한국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증폭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김 실장은 반도체 AI를 둘러싼 논쟁은 몇 차례 더 벌어질 수 있고 그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한국 증시가 보인다면 투자자도 상당히 신경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고요. 최근 변동성을 증폭했다는 비판을 받는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시장 전반을 점검할 방침인데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 도드라져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다며 파생상품 비중과 투자자 구성 등 다른 시장 요소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선진 시장일수록 다양한 파생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런 거를 규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국민연금이 세계 3대 기금이잖아요. 오죽하면 국민연금이 있는 전주에다가 세계적인 IB들이 그 옆에다가 사무실을 열겠다고 할 정도로 큰 연기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칙만 제대로 실행을 해도 외국인 헤지펀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장의 수익을 쪽쪽 빨아가는 얘네들이 변동성,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얇고 쏠림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장에 선물을 더 때려가지고 베이시스를 악화시켜서 정통부나 이런 국가기관이 하는 차익거래에서 더더욱 매도가 나오게끔 그렇게 유발해서 어제 시장을 밀어버리면서 막판에 선물 매도 때렸던 걸 확 감으면서 이익 챙겨가잖아요. 그런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우리 시장이. 그랬을 때 국민연금이나 정통부나 이 큰 자금들이 한국에는 있는데 저렇게 빠지면 그런 연기금들이 확 들어와 가지고 받아 쳐버리면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함부로 걔네들이 그런 짓거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정말 그래요. 제가 옛날에 계셨던 그런 베테랑 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가셨나?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쏠림 현상에 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와서 수익을 얼마 냈다 뭐 거기에 취해 있었잖아요. 거기에 취해 있고 팔아야 될 때 이익 실현할 때 팔지도 못하고 그 파는 걸 가지고 저희 우리 이번에 안 팝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그때 한 60조 팔아놨으면 지금 이 시장에서 외국인 겨우 지금 파는 게 오늘도 뭐 8천억 네, 이런 규모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개인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국민연금이 위에서 팔아놨던 걸로 내가 사줄게. 여기서 많이 지금 변동성이 심하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위에서 팔아놨던 거 있으니까 위에서 50조를 팔아놨으면 지금은 70조 원어치의 물량을 살 수가 있잖아요. 40% 빠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또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그게 기관 투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한국의 변동성은 어떻게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안 나오면 다 말장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하 몇 층까지 추락하나 삼전닉스 급락의 목표가 33% 내린 증권가. 자, 한번 내용 볼게요. 삼전닉스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두 종목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한 증권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증권은 29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5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하이닉스는 4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각각 33%씩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를 유지했다. 이들 종목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 이유로는 중국의 노광 장비 국산화 추진 소식이 꼽혔고 낸드 개혁 가격 하락 전망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했으나 곧바로 중국 노광 장비 국산화 이슈가 이어졌고 글로벌 동종업계의 현재 주가를 반영해서 목표 배수를 조정했다고 덧붙였고요. 다만 삼전닉스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했지만 펀더멘탈 훼손이 추정되지 않았다면서 배당 수익률이 급격히 커진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설명했고요. 본격적인 주주 환원은 2027년부터 시작될 건데 2027년부터 3년간 이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 합계가 8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본 배당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최근 주가 조정이 이익 체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익 체력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하며 최근 하락세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업황과 펀더멘털 변화는 제한적인 반면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0만 원이 살짝 아까 깨졌던 걸로 잠시 봤었던 것 같은데요. 네, 18만 9천 원. 삼성전자가 18만 9천 원 갔고요. 37만 원 갔다가 18만 원 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98만 7천 원 갔었다가 오늘 124만 6천 원을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열 양상을 보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강연이나 가서 그랬잖아요. 애널리스트의 그 리포트를 믿으시나요? 2021년에도 12만 원 가는 리포트 보고 9만 원에 12만 원 갈 거다고 생각하면서 사신 거 아니냐고.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는 그 자료 그걸 갖다가 시장의 분위기가 이번에 AI 반도체 랠리야 이럴 때 공감은 빨리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목표가 올리면서 제시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신뢰는 천천히. 자,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만약에 원래 목표가가 55만 원이면 하이닉스가 420만 원으로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제 1000조거든요. 1000조. 420만 원은 지금부터 딱 3배 더, 140만 원이니까 3배 더 오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3000조가 된다? 3000조, 3000조가 유지가 되려면, 네, 300조씩 꾸준히 나오는 회사가 돼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면 한 앞으로 5년 동안 단단하게 300조씩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년, 내후년 그동안에 반도체가 워낙 이제 사이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대단한 이익이 날지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거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익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후년은 증설하고 나면 내후년에 그것도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랑 양쯔 메모리가 대대적인 증설을 하면서 물량 쏟아낼 건데, 그 내후년 실적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10분의 1 토막 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2018년도에 20조 7천억 냈던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2조 7천억 냈고 23년에는 9조 적자 냈었잖아요. 언제든지 재고가 쌓이면서 이익이 급감할 수 있는데, 목표가를 올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목표가가 420만 원이면 250만 원에 사면서도 와 420만 원 간다고 하니까 250만 원에 사서도 420만 원 와, 네, 그러면서 주식 사신다는 거죠. 와 60% 수익 나겠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믿었는데 미래세 고무줄 실적 눈총이라고 돼 있거든요. 미래세 증권이 올 상반기 스페이스X로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3분기 때는 조단위 평가 손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네? 조단위 손실이 난다고요? 자, 지난 6월 10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는 공모가 135달러로 출발해서 같은 달 16일 장중에 225달러까지 올랐다가 7월 20일 종가는 115달러로 고점 대비 약 49% 하락했고요. 미래에셋도 고무줄 실적을 우려해야 할 신세인데,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지분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분기 말 주가 변동을 손익에 반영하는 식인데, 지난 2분기 말에 추정 장부가 4조 8천억에서 5조 원의 현재 하락률을 적용을 하면 올 3분기에는 약 1조 3천억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답니다. 스페이스X의 락업 해제에 따른 추가 주가 하락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올 3분기 순이익 전망치와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페이스X 주가가 10%만 움직여도 미래에셋증권 별도 기준 분기 순이익에 맞먹는 손익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요.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음에도 스페이스X 평가 이익이 반복 가능한 경상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목표 주가를 낮춰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손익구조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현수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3분기 연결 지배순이익은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위에서 잘 팔고 나왔으면 되는데 락업이 만약에 있었으면 아마 1개월, 3개월 뭐 이런 락업이 있었으면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서 만약에 못 팔았다면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생 본 적 없는 폭락,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 패닉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 20분간 매매 중단이 되는데요. 이게 이틀 연속 발동하는 초유의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실망과 AI 투자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8%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AI 기반 투자 정보 플랫폼 에픽 AI에 따르면 지수가 뭐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이 됐고요. 12시 19분에 이어서 12시 32분에 코스피도 그 전에 코스닥이 그 다음에는 코스피가 5,532 이하로 추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에 걸렸습니다. 두 시장 모두 20분간 모든 호가 접수와 매매 거래가 중단됐었고요. 이에 앞서 현물 시장을 끌어내린 선물 시장의 폭락으로 매도 사이드카도 연달아 발동이 됐는데 선물 가격이 5.15% 10시 55분경에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1분 뒤인 10시 56분에서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도 6.2%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전일 10.84% 급락에 이어서 연이은 폭락장이 연출이 되자 증권가에서는 평생 동안 이런 장은 처음 본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했고요. 이날 지수 폭락에 도와서는 하이닉스의 실적 실망으로 인한 매물 출회였는데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63조 6668억 원을 살짝 밑돌았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도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지만 명확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고요. 투자 심리가 급냉하면서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등 다른 시총 상위주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자금 조달 우려가 투심을 더욱 얼어붙게 했는데 구글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 마이너스 전환과 엔비디아의 신용 보증에 따른 CDS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캐펙스 집행 및 자금 조달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이 됐고요. 이에 전일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5% 급락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며 구조적 요인을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이 레버리지 현지 브리핑을 통해서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변동성이 두드러지는 구조적 요인을 전반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점검해 보려 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큰 것은 개인 투자자와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점과도 관련이 있고 레버리지 ETF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 앞서 정부는 김 실장 주도 아래 초고속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였고요.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기본 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기도 했고요. 김 실장은 중국 반도체의 급성장 등과 맞물리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증시 역시 출렁이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는 중국 창신메모리 상장과 노광장비 제조기술 확보 등 두 가지 현상에서 비롯된 과거의 딥시크 쇼크처럼 보인다며 한국에서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으나 지난 2, 3개월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나스닥하고 S&P 500이나 S&P 500의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2, 3%밖에 안 빠졌거든요. 우리만의 이런 변동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운 변동성입니다. 무슨 삼류 시장도 아니고 그죠? 확 올랐다가 확 빠졌다가 그래서 그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거대한 이제는 금융 자본이 생겼잖아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그 부분은 참 어떻게 옛날보다 좀 더 실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련한 베테랑 분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주식을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다는데 CT 한국 개인 레버리지 상품 손실 56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 CT은행은 29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정시 조정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품 투자로 약 387억 달러, 약 56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날 IB 업계에 따르면 CT 글로벌 마켓 증권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전일 기관 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0일 약 52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9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했다면서 28일 하루에만 50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해서 약 335억 달러 감소한 이후에도 62억 달러의 신규 설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 손실액은 약 3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고요. 기초자산별로는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약 170억 달러 줄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105억 달러, 한 15조,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은 5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바이 헤드는 한국 증시의 신용융자 잔액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난 27일 기준 양대 시장의 신용융자의 잔액은 32조 7천억 원으로 지난달 24일 고점인 38조 6천억보다 줄었고, 다만 연초 이후 쌓인 신용융자 포지션의 청산은 약 65%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요. 신용융자 잔액과 코스피 200 지수의 상관관계는 92.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통상 주가 상승기에 투자자들의 이 비투가 늘고 하락기에는 반대 매매와 차입 축소로 신용융자가 줄어드는 흐름이 밀접하게 나타나면서 이게 상관계수가 92.2나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도 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3일 이후 개인들은 하이닉스를 160억 달러 이상 순매수했고요. 이 기간 매수분에서 약 57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됐고요. 추정 평균 매수 가격이 한 228만 원으로 현재 손실률은 31.6% 수준이고, 29일 날 12시 현재, 오늘 12시 현재 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11% 하락한 137만 9천 원에 거래 중인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 매수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24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자는 전일 대비해서 아까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고요. 그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투매에 나서지 않고 있고 코스피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고요. 그는 한국 증시는 기존 버블, 과열 구간에서 고평가와 적정 가치의 경계까지 내려왔다면서도 아직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씁쓸하다, 그죠? 네, 손실 추정이 56조나 터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재개, 유가 왜 다시 100달러 넘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기사다, 그죠? 지금 사진은 미국 중부사령부 소속 헬리콥터가 지난 7월 26일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측 통행을 제재하기 위해서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미국과 이란이 최근 다시 전쟁을 재개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의 통행량이 다시 격감하고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송을 위협하면서 상황은 예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행히 두 나라 간의 일시 공격 중단으로 유가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원유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가 둘 다 막히면 전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난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재개됐지만 국제유가는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최고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전선이 확대되고 상황이 약화된 데 비해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대대적인 비축유 내부 방출을 의심하고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들이 전했고요.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은 대략 1억 배럴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하루 공급량이 1100만 배럴 정도 감소했고요. 하루 수요량의 대략 1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인데 그러면 하루 수요량이 1억 배럴인 거다, 그죠? 1100만 배럴이 11%면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필요하군요. 자, 이러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세계 각국의 비축유 재고 수준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재개되면서 후티 반군은 홍해를 통행하는 선박을 타격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을 묶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하루 500만 배럴에 달하는 양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과 합하면 세계 수요량의 약 16%에 달하는 공급량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원유 선물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초기 충돌 시절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미국 WTI는 배럴당 92달러, 브렌트유는 101달러를 넘어섰고요. 이에 반해 공급 위협이 더 커진 지금은 단기간에 더 급격히 올라 이미 100달러를 훨씬 넘었을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국제유가는 과거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까? 이번에 112.95까지 올랐다가 그 전에 보면 55달러까지 빠졌었네요. 와. 그리고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JP모간의 나타샤 카네바 투자전략가는 국제 원유 시장에서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급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전쟁 발발 직후에는 원유 사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유 재고가 격감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상황은 이와 반대로 공급 감소에 맞춰 세계가 원유 수요를 더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만약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감소 때문에 국제유가가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원유 수요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6년간에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격감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보다 하루 1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7월 예상했고요. 감소폭이 지난 5월 예상치의 2배입니다. 자, 수요 격감 미스테리인데 국제 원유 시장의 수요 감소는 어디서 발생했을까? 전 세계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잠재 성장률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이 원유 소비가 대폭 줄었다고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매입 수요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원유 수입은 줄이는 대신에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비축유를 내부적으로 대량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번 중동 전쟁에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OECD 국가들의 원유 비축량 통계는 매우 부실하며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더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심지어 중국은 원유 비축량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은 중국 원유 수송선이 지난 3월 홍콩 항구에서 원유를 하역하고 있는 모습. 자, 다만 원유 가격이 예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근거를 중국에서만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동남아 국가들은 작업 일수를 줄이고 유럽의 항공사들은 항공기 운항 횟수를 감축하면서 원유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고요. 또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재개 즈음에 일어나고 있는 원유 수요 감소는 이런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될 정도로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현재 원유 수요 감소 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배에 이른다고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전문가들이 중국의 원유 통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엄청난 원유 소비 이런 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통계를 넣다 보면 그 통계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아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감소한 것보다 2배나 늘었다. 그거는 좀 신기하네요. 근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키워왔었잖아요. 중국 이래 가다 보면 그 옌타이라든지 위해 그 근처에 보면 풍력 발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고 최근에 중국은 뭐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또 보급도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자동차 회사 주가도 안 좋잖아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등 자동차 주가들이 안 좋은데 그게 처음에 공유 경제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안 팔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원유 수요가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유가가 안정이 되어야만 그래야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유가 하락은 주식시장에서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트리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틀째 서킷 브레이커가 들어가는 이런 변동성 심한 장에 아무래도 건강관리, 멘탈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